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급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프리카 사냥법 이야기, 원숭이 사냥법 이야기를 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잡냐면 나무에다가 말이죠, 이 쌀 주머니를 이렇게 달아놓는데요. 그럼 원숭이가 그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쌀 주머니 속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쌀을 움켜준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 쌀 주머니의 목이 굉장히 좁대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억지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딱 쌀을 쥐고 주먹을 쥐는 순간 나오지가 않는데요, 이게요. 나오지가 않는데요. 이 원숭이가 막 당황해가지고 막 소리 빽빽빽 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간답니다. 야, 그 쥐어 있는 그 쌀만 탁 놓으면 이렇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숭이는 다시 나무와 나무를 타고 다니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거를 못 나서 결국 잡히는 것일까요? 원숭이에만 그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사회도 역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쥐고 있는 권력, 자기가 쥐고 있는 부, 자기가 쥐고 있는 기득권,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내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움키고 있다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의 마무리가 참 씁쓸하게, 안 좋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봤거든요.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서도 역시 그런 사람, 그런 집단, 그런 세력이 존재합니다. 오늘 바로 그 원숭이와 같이 손에 쥐고 있는 쌀만 놓으면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몰락해가는 그 세력들. 바로 문벌귀족, 그 문벌귀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내용들의 호기심을 갖고 봐야 될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 사건. 역사도 아니고 력사. 자, 이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라고 명명되었던 그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최씨 무신 정권이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했을까? 역시 궁금합니다. 자, 오늘 원숭이 사냥법처럼 결국은 그렇게 손에 있는 것을 권력을 놓지 못해가지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그 세력, 문벌귀족과 그들을 치고 들어오는 무신들, 그들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고려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그 역사 주도 세력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역사가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주도 세력이 누군가를 잘 보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정치고 그들이 만든 경제고 그들이 만든 사회고 그들이 만든 문화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성향을 잘 보시면 거기에 딸려 나오는 경제, 사회, 문화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역사 주도 세력에 대해서 한번 그들과 함께 따라가 보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네, 바로 호족입니다. 그죠? 자, 이 호족은요, 이념적으로 뭘 선호했죠, 여러분들? 이 호족은요, 이념적으로. 네, 이 호족은 이념적으로 선종과 그리고 풍수지리, 선종과 풍수지리를 선호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을 통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풍수지리는 이 지역의 길은 쇠다. 이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그들의 어떤 그 계승한 어떤 그 국가라고 봤을 때 이건 어떤 진취적인 어떤 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고구려를 계승하는, 네, 고구려를 계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종과 풍수지리, 이 선종과 풍수지리라고 한다는 얘기는 요거는 바로 이제까지 어떤 신라 시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골품제도, 폐해뜨리는 신문사회도 이것과는 좀 다른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죠. 변화의 키워드를 이 선종과 풍수지리는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잃었던 영토를 되찾겠노라, 고구려를 계승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고구려 계승의식은요, 상당히 진취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진취라고 하는 모습은 이 고려라고 하는 이름, 그죠? 이 고려라고 하는 이름을 따올 때부터, 고구려 계승 의식의 그 의미의 고려를 따올 때부터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요, 이런 어떤 그 근거, 흔적을 봤을 때 왕건을 한번 볼게요. 왕건, 태조 왕건. 자, 이 왕건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왕건은요, 묘호를 뭐라고 썼냐면요, 묘호. 예, 죽고 나서 이제 붙여주는 거죠. 묘호를 뭐라고 썼냐면 태조라고 썼습니다. 태조. 묘호는 태조예요. 원래 이 조 또는 종 이런 것들은 중국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고려도 지금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와 종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런 것들은 자주적인, 진취적인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호. 그 왕의 업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신성대왕. 네, 신성대왕이라는 시호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호. 연호는 이거는 황제 그 재위 기간, 그 기간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연호도 써요. 뭐라고 쓰냐면 천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 여러분들 스스로를 뭐라 부르냐, 왕이 스스로를 뭐라 부르냐면 짐이라고 불렀어요. 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황제에게 쓰는 어떤 그런 용어거든요. 짐. 그리고 이제 이 짐,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이 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폐하, 전하가 아니라 폐하. 전하인 경우에는 왕을 볼 때 전하, 폐하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오래오래 사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의 만세 있잖아요. 만세. 만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시대는 만세가 아니라 뭐예요? 천세예요. 천세. 만세는 황제한테만 쓸 수 있어요. 천세. 조선시대는 천세, 천천세 이렇게 달라요. 달라. 그죠? 만세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옷을 보면요, 옷을 어떤 걸 입고 있었냐면 황색포 있죠? 황색포. 노란 옷이죠. 노란 옷. 금색깔. 황색포를 또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색은 곧 사방 중에서 가운데, 중앙, 노란색이거든요.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궁궐 가시면요,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요, 이 문 색깔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초록색. 근데 유일하게 어느 궁에 가시면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궁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바로, 그렇죠, 덕수궁, 경운궁이라고도 하죠. 예, 거기 가면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왜요? 대한제국 황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노란색이 칠해진 거예요. 자, 노란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왕건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중국과 우리는 대등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시대 분위기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정신,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고려를 내렸던 그 고려인들의 첫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첫 마음은 유지가 안 되는 건가요? 저는 항상 그게 두려워요. 나의 첫 마음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 역사를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사례가 워낙 많이 있어서 참 두려워요.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참 저는 이렇게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나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되는 걸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랬던 그들이 자, 이제 호족들이 이제 바뀌죠.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쭉 가면서 바로 문벌 귀족화됩니다. 문벌 귀족화됩니다. 그죠? 자, 이랬을 때 이들이 이걸 갖고 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다 변한다? 다 변해요. 자, 선종 참선을 통해서
누구나 다 붙여낼 수 있다. 선종이 아니라 이제 교종이 유행을 해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종을 갖고는 뭔가가 있어 보이질 않는 거야. 이건 뭐 어디 눈만 감고 그냥 눈만 감으면 붙여낼 수 이게 이거는 이거 갖고는요. 내가 누군데 이걸 보여주기가 좀 그래요. 근데 교종, 문자, 부처님 왈 바바바바바바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교종 매력적인 거예요. 교종 유행합니다. 풍수지리 풍수지리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이 풍수지리보다는 또 유교 있죠, 유교. 예, 유교가 또 각광을 더욱더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구려 계승 의식이 아니라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면 자꾸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 계승 의식으로, 신라 계승 의식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문화귀족 사회의 어떤 특징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화귀족 사회들의 어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어떤 지향점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것 플러스 또 이 문화귀족들의 특권이 있어요. 특권. 그 특권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권. 자, 특권도 역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서 이 특권에는요, 먼저 정치. 정치적으로는요, 음서제가 있습니다. 음서제. 음서. 배웠죠, 전 시간에 여러분들? 관직에 올라가는 방법. 무시험 전형. 우리 아빠가 5급 이상. 나는 시험 보지 않고 공무원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요즘 공무원 되기가 지금 하늘이 별 따기잖아요. 근데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하늘이 별 따기가 아니라요, 누워서 떡 먹기였어요. 뭐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아빠만 잘 만나면 인생 피는 거야, 그냥. 그죠? 음서제가 바로 있어요. 5품 이상의 귀족자들에게는 시험을 보지 않고 공모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제도 음서. 이 음자가 어떤 음자냐면요. 그늘 음자. 왜 여러분들 왜 조상의 덕을 받아.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때 음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요. 공음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음전. 이것도 토지 제도 공부할 때 배우실 텐데요. 이거 공음전. 공음전 뭐냐면 내가 문벌 귀족이에요. 5품 이상. 5품 이상이 그 문벌 귀족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5품 이상이에요. 5품, 4품, 3품, 2품, 1품. 5품 이상이에요. 그럼요. 저한테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토지가 내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공음전입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내려진다고 했을 때 소유권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수조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 수조권을 주는 것은 원래 관직, 직역의 대가잖아요. 일한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이 공음전은 그 일한 대가가 아니라 신분. 문벌 귀족이니까 주는 거예요. 공음전. 정치적인 특권, 경제적인 특권이 그냥 태어나는 순간, 5품 이상 그 집에 태어나는 순간 그냥 죽을 때까지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런 집안, 대표적인 집안이 어디예요? 이 당시 문벌교육 대표적인 집안, 경주 김씨, 경원이 씨, 해주채 씨. 이런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잘못 태어나신 거예요. 왜 지금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시험 보신다고 이렇게 공부를 하십니까? 참 안쓰럽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사회. 사회적으로는요, 이 폐쇄적 통원권이 있습니다. 폐쇄적 통혼권. 폐쇄적 통혼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고려 초기에는요, 이 근친상간도 있어요. 근친 상간이란다. 근친혼. 근친혼도 있습니다. 근친혼. 제가 좀 더 이 근친혼 사례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사회는요, 보세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기득권을 어떤 유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어떤, 이건 사상적 측면이라면 이거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측면,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지금
네, 사상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라면 요거를 사상 합시다. 네, 사상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교정, 유교, 신라라면 여기 정치, 사회에서 또 이런 어떤 그 특권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이 사회를 정체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정체. 이 사회를 정체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순이. 당연히 모순이 발생합니다. 한 집단이, 한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으면요,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누군가 많이 갖고 있다면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물자잖아요. 이걸 누군가 많이 갖고 있다면 누군가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힘든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면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이게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되겠죠. 항상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가진 것들, 그 많이 가진 것들을 건강하게 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오히려 더 길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움켜쥐고 있으면 역사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모순이 분명히 발생한다고요. 왜요? 더 많이 가시려고 하거든요. 자, 그 모순 속에서 나오고 있는 사건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순 속에서 나왔던 첫 번째 사건.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있냐면 척준경 이란 인물과 같이 하죠. 근데 결국 이자겸은 이 척준경 때문에 또 쫓겨나요. 이 이자겸의 난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이 폐쇄적 토원권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더 문제가 돼요. 이자겸이 말이죠. 당시 왕의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인데 이자겸이 말이죠. 더 욕심이 내가지고 자신의 딸을,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니까 외손자잖아요. 자신의 딸을 외손자와 또 결혼시켜요. 그 왕과 또 결혼시켜요. 자, 그러면 이거 누구랑 결혼한 거죠? 네, 바로 이 왕은 자신의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모를 떠올리세요. 자, 이모와 결혼을 나 지금 많이 상상하면서 지금 이건 아니지. 지금은 이게 정말 말도 안 돼.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폐쇄 통권 때문에 막 그 안에서 막 결혼을 하는 이런 일이, 심지어 엄마랑도 결혼을 해요. 막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눈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시대는 이게 또 당연한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수업의 목표, 첫 번째 목표, 전근대를 바라보는 첫 번째 목표, 소통이다, 대화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러니까 이 경원이 씨, 이 씨가 이 경원이 씨거든요. 이 경원이 씨, 경원이 씨인데, 이 뭐 경원이 씨 가문이요 너무 잘 나가요. 경원이 씨 가문이요 너무 잘 나가요. 이 경원이 씨 가문의 그 남긴 기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경원이 씨 가문에는 각지에서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매일같이 고기가 수만 근 썩어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냉장고도 없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고기들이 썩어 나간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수만 근의 고기가 썩어 나갈 때 정말로 많은 고려의 많은 백성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원이 씨 가문에는 수만 근의 고기가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기록.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고기가 썩기 전에 나눠줬어야죠. 그죠? 그 고기가 썩도록 갖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고기 썩어서 버리면 또 고기 들어오니까 괜찮겠죠? 하지만 그 자체가 그 사회는 건강해지지 못하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이자겸의 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벌기족 사회의 어떤 권력이 집중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자, 이게 진압이 됐지만 다시 또 발생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네,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또 발생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벌어지는데요. 이 묘청은요, 국호를 대위, 나라 이름을 대위, 그다음에 연호를 천개. 자, 이렇게 대위국을 딱 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벌어졌는지 한번 그 내용을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그 두 세력, 서경파와 개경파의 어떤 대립속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권력이라는 게 말이죠. 또는 경제력이라든지 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이 수도 개경 있잖아요. 개경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서울에만 권력이나 정치, 경제 이런 게 다 집중된다면요. 이것은 분명히 건강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지역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었을 때 또 그 지역, 집중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특권을 이루고 있을 때 또는 권력의 어떤 중심에 있을 때 그게 너무 많으면요. 굉장히 그 사회는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역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개경에 이제 권력이 집중되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굉장히 그 사회가 지금 보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앞에서 있었던 이 정신이 있죠. 이 변화와 진취적인 어떤 이 고려를 세운 이 정신과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바로 이러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또는 그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그 이론들 있잖아요. 이념들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이념들, 요 두 가지가 충돌한 사건이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초기 정신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이 중기부터 나왔던 이런 어떤 모습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진취적인 정신은 점점 쑥어지고 있고 보수적인 생각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중간에서 꽝 터진 사건이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인물들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파. 서경파에는요, 묘청이라든지 정지상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개경파에는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네, 바로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부식. 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한 사람을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윤언이 라는 사람입니다. 이 윤언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 가운데 라인에다 걸쳐서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윤언이라는 사람은 어느 쪽에 이렇게 딱 들어갔다라고 보기에 참 어렵습니다. 이 문벌기족 집안 또 이 대표인 집안이 윤씨, 파평 윤씨들 잘 나갔죠. 윤관 윤씨, 파평 윤씨, 문벌기족 대단한 집안. 손 들어보세요. 왜 지금 태어났어요. 자, 어쨌건 이 윤언이는 이렇게 보기도 서경파라고 보기도 개경파라고 보기도 상당히 어떤 중도적인 중립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개혁적인 인물임에는 틀림없어요. 자,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윤언이 같은 경우에는요, 서경파는 지금 칭제건원 하면서 서경으로 가자. 선생님, 칭제건원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왕건 때. 칭제건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것들을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네,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칭제건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황제에 도전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칭제건원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진취성과 그 다음에 있는 이 보수성이 충돌했던 사건이다.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라고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칭제건원. 이 윤언이는 칭제건원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해요. 서경파는 아예 새롭게 시작하자. 서경에서, 평양에서. 근데 윤언이는 서경천도는 반대합니다. 예. 칭제건원, 어떤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추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천도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중도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 있었던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는데 막판에 이 김부식은 윤원희를 서경파로 분류합니다.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이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그죠? 정치인들은 이렇게 선을 긋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 있잖아요. 쟤는 누구니? 쟤는 저쪽이니 이쪽이니? 요게 모호한 사람들. 나름대로는 좀 합리적으로 좀 양쪽을 좀 이렇게 바라보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을 가르는 거예요. 결국 김부식은 이쪽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버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정치인들의 어떤 이런 셈법 있잖아요. 선을 딱 잘라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이게 정치에 보시면 알겠지만 윤원희는 사실 그렇게 분류하기는 참 어려운 애매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류와 그런 셈법에 굉장히 쉽잖아요. 이분법 딱 잘라주니까 명쾌하잖아요.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싹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그런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 잣대가 썩 좋지는 않다는 거죠. 윤원희를 그렇게 보면 좀 힘든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김부식 정치인은 쫙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경파의 성향을 볼 때는요. 자, 이들은요.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 개경파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왜냐면 이때 이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때 이 상황에서 이 여진이 세운 금나라 있어요. 여진의 금이 사대를 요구합니다. 사대를 요구해요. 이건 뭐 이재명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이 세력들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라 계승 의식이기 때문에 괜히 충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라 계승 의식, 뭐 고구려는 상관없는 신라 계승 의식이니까 충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4대 요구에 있어가지고 오케이, 우리가 보존된다는데, 우리가 현재 어떤 것들이 보존된다는데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4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경파들은요, 이 토속신앙이라든지 또는 불교, 이런 불교를 또 묘청이 승려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풍수지리. 반면에 기경파는요, 이건 유학자들이에요. 기경파는 유학자들, 유교를 지향하는 모습들. 제가 앞에서 해석해드렸던 어떤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충돌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충돌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죠? 서경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 고구려를 계승하자. 반면에 개경파 같은 경우에는 신라 계승의식.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김부식 썼던 역사서 삼국사기. 삼국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신라 중심의 역사서술 아닙니까? 신라 계승의식. 그래서 이 시대에 김부식의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김부식 삼국사기는요, 이 호족의 이 나라를 세웠던 이 시기에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아니니까요. 시대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그 시대를 건강하게 또는 유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 산물들은 그 시대 정신을, 그 사람들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이 시대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운명이에요. 그건 운명입니다. 자, 외교는요. 외교적으로 볼 때는 얘들은 금 정벌을 주장합니다. 금이 지금 4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건 말이 되느냐? 금 정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제 건원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경파는요, 금에게서 4대하자. 나름대로 이쪽도 이유가 있어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해서 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게 정치란 말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비록 명분은 좀 잃더라도 백성들을 안락하게 만들어준 것, 전쟁 떨어지면 누가 제일 손해인데 개체 민족 손해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정치를 하느냐? 안전하게 가는 것. 약간 좀 굴욕적이고 약간 좀 기분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전쟁을 피하고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도 옳은 방법 아니냐라고 또 이쪽에서는 또 항변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죠? 자, 어쨌건 바로 이 세력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바로 이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 이 호족과 문벌기족으로 넘어가는 요 지점에서의 충돌, 요 지점에서의 충돌이 현실화된 사건이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현실화된 사건이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신채호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 신채호라는 역사학자가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조선사 연구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조선 역사.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두음법칙인가요? 뭐죠? 예, 이게 지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리얼 그냥 썼어요. 조선 역사 1000년내 제1대 사건. 1000년내 제1대 사건이다. 1대 사건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조선 역사 1000년내 제1대 사건. 여기에서 진취적인 세력과 보수 4대적인 세력이 부딪혔는데 여기서 누가 이기냐면 여기에서 서경파가 패하고 개경파가 승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역사는 보수 4대의 역사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조선 사회로 연결되었고 그 끝이 일제강점기로 갔다라고 이 신채호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다. 우리가 왜 일제강점기가 되느냐 그 연원을 추측해 왔더니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서 바로 이 세력과 이 세력이 충돌했는데 이 후자의 이 보수 4대적인 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우리 역사는 꼬일대로 꼬였다. 이렇게 신채호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를 잘 보시면요. 신채호는 묘청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네. 묘청은 사실 신채호의 표현에 의하면요. 경거망동한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갔다는 이야기죠. 앞서가가지고 이 귀중한 기회를 이 묘청의 경거망동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신채호가 주목했던 인물이 바로 이 윤원이에요. 윤원이 어떤 진취, 개혁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보존되었더라면 서경천도 이 사람 반대했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런 세력들의 어떤 그 세력이 좀 더 켜질 때까지 좀 더 기다렸더라면 우리 역사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신채호는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건 조선 역사 1000년 제1대 사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결국 서경파가 이 개경파가 진압을 하면서 김부식이 중심되어서 진압을 하면서 결국 이 서경파의 천도운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김부식은 윤원이도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개혁의 싹, 진취적인 싹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개경파의 위세는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개경파는 뭐 신난 거예요. 사실은 이 모순에서 한번 딱 꺾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의 어떤 장면, 그 한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무인, 그 당시 굉장히 존경받고 있었던 무인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다. 요거 요 한 장면. 자, 요 한 장면이 사실은 다음 시대, 다음 그 모습을 연출한 데 있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다라는 거죠.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 김부식이 누구예요? 최고의 권세가 아닙니까?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 완전 기고만장이죠. 자신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김돈중이 무인 정주부란다. 정중부. 네. 이 정중부의 수염 있잖아요. 그 수염을 태우는 사건. 이건 뭐 위아래가 없는 거죠, 그냥. 예, 위아래가 없는 기고만장의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러면서 이런 어떤 문신들이 무신들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그리고 이 무신들이 가져가야 될 그 군인전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렇게까지 여기서 완전히 승리를 했기 때문에 견제 세력이 없는 것이죠. 기고만장인 거예요. 예, 쌀주머니 집어넣고요. 야, 이 엄청나게 많은 쌀 만지면서 이걸 내가 먹어야지 막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무인들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이들을 칩니다. 그것이 바로 무신정변이 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원숭이 사냥과 똑같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네. 역사 이래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역사 사실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었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 손에 무언가를 쥐게 될 겁니다. 그것을 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러면서 결국 문신이란 문신은 다 죽여라! 라고 하면서 이 정중부 이의방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무신정변이 1170년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고려 전기를 이끌고 있었던 문벌귀족들은 제거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 고려 후기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서 이 무신정변은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무신정변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이제. 자, 무신정변을 이끌었던 사람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의방. 네, 그 다음이 정중부. 근데 뭐 이의방과 정중부를 이렇게 분리한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대승. 네, 그 다음에 이의민. 이의민은 여러분들, 이의민은 천민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 네. 자, 그리고요, 예, 최충원. 자, 이제 최씨 무신 여권이 나와요. 최충원. 네, 그리고 최우. 그의 아들이죠. 네, 그리고 계속 점점 이어질 거예요. 주요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나요? 자, 어쨌건 이 무신 정변, 일종의 이제 쿠데타예요. 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는데요. 자, 이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이 이제 그들의 시스템을 갖고 또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려라는 나라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 시스템은 뭘 활용했고 군사 시스템은 뭘 활용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입니다.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 사람들은요. 자, 주로 어떤 그 기구를 활용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네. 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기능을 갖고 활용을 하냐면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요? 고려의 중앙행정조직. 고려의 중앙행정조직이 뭐죠? 이성육부. 그 이성육부 체제 운영되는 데서 가장 고려만의 독재적 특징이 있는 기구가 있다 그랬죠. 회의기구. 그렇죠. 제추회의,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제추회의 말고요. 무신들의 회의기구, 고려 전개는 뭐 그닥 주목받지 못했던 기구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중방. 그렇죠. 이제 이들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중방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방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충원대가 되면요, 이제 중방으로도 이런 회의 기구로도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무언가 또 다른 조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씨 정권하의 최고 권력 기구, 네, 최고의 권력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요, 바로 쭉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정도감이라는 거예요. 교정도감. 도감은 임시회의 기구라 그랬잖아요. 임시기구라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교정도감을 만들었습니다. 최후는요, 이 교정도감 계속 운영하면서요, 더 힘을 싣기 위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자, 인사권을 장악합니다. 그 인사권을 장악한 게 뭐냐면 정방이라는 거예요. 정방. 이거는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서방이라고 있어요. 자, 서방 여러분 들어봤죠? 서방. 맨 첫 시간에, 제가 고려하실 때 맨 첫 시간에 그 문화교역사회, 그러니까 그 고려의 어떤 시대 구분 나눌 때 그 향리들이 나중에 이제 향리 출신들이 신사람이 된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무신정권 때 서방을 통해 가지고 문신들이 많이 등용된다. 그 과정 속에 향리들이 많이 등용된다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문신들을 등용하는,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더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정방, 서방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 기구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 군사입니다. 군사. 중요하죠. 이게 또 말 그대로 칼 쓰는 사람들인데, 그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군사 기구를 갖고 이제 활약을 했냐면요. 자, 먼저 경대승. 자, 경대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만든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호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이음인 때, 요게 이제 없어져요. 없어졌다가 다시 최충원 때 다시 생겨요. 다시 도방은 생깁니다. 최충원 때 이 도방은 다시, 그리고 이 도방은요 계속 가요. 도방은 쭉 갑니다. 자, 요 도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최후가요, 만든 조직이 하나 있어요. 도방은 이제 그래도 최충원이니까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다, 그죠? 색깔의 통일성을 위하여.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이렇게 가서 쭉 가요. 도방. 이렇게 가는 모습들. 쭉 도방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최후 때가 되면 자, 또 만들어요. 자, 그게 뭐냐면 야별초라는 걸 조직을 해요. 야별초. 요 야별초가 나중에 여러분들 삼별초로 연결되는 거예요. 삼별초로. 네. 이러한 조직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 일종의 사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극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극상은 뭐냐면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서열이 정해져 있잖아요. 가장 높은 서열에 있는 사람과 그 두 번째 있는 사람. 근데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있는 사람을 쳤어. 서열 1위를 친 거야. 서열 2위가 서열 1위를 친 거야. 그래서 이 서열 2위가 1위가 됐어. 그럼 여러분들 좋을 것 같죠? 그 밑에 있는 서열 3위, 4위, 5위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야? 나도 그럼 한번 도전해봐? 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무신정변 때 그래서 이 하극상의 시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의방 정중부 요 시기, 요 시기에 어떤 저항들, 일단 지금 무신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무신들이 지금 이 문벌 귀족들을 향해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벌 귀족들이 일단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여기에 대한 어떤 저항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저항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니다. 김보당의 난이 있어요. 김보당의 난. 김보당의 난. 요 김보당의 난은 개경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서경 유수 조위총의 난이 있습니다. 조위총의 난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지금 서경이라고 설명드렸죠? 서경. 이 김보당이라든지 이 조위총 같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문벌 귀족이에요. 문벌 귀족이 되겠습니다. 문벌 귀족이 되겠습니다. 문벌 귀족. 근데 문벌 귀족만 이제 싸웠던 건 아니고요. 이 시기에 바로 공주 명학소에서도 땅 터진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망소이의 난. 망소이의 난.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면 공주 명학소에서 벌어집니다. 명학소에서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이 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지방 행정조직 공부하면서 향소 부곡 배우셨죠? 그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 이 소라고 하는 향소 부곡민들은요, 차별받고 있는, 기본적으로 주군현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어요. 예, 이 공주 명학소를, 그래서 공주 명학소를 소를 승격을 시켜줘요. 뭘로?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또 뒤엎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만 어쨌건 이런 모습들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망소의 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경대성 이음인 요 시기에는요, 또 어떤 것들이 벌어지냐면 그 김삼이, 운문 다 경상도예요. 그 다음이 효심, 여기는 초전. 네. 김삼이 효심의 난. 김삼이의 난. 이거는 운문. 그 다음이 효심의 난. 이것은 초전. 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최충원 시대는 한번 볼게요. 최충원 시대. 최충원 시대는요, 일단 최충원의 노비가 일단 난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비가 또 뭐라고 했냐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완벽한 하극상이죠. 왜요? 최충원이 누군데? 최충원도 자기 위에 있는 사람 치고 된 거 아닌가. 그 밑에 있는 사람 나도 그럼 칠래.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최충원, 이 노비였던 바로 만적이 있습니다. 만적. 이 만적의 난. 최충원이 지금 개경에 있을 테니까 이것은 개경에서 벌어지고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만적의 난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것은 신분 해방 운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신분 해방 운동. 왜냐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당시는 신문제도였고 신문제 사회였고 신문제 사회는 너무 당연한 질서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사회 틀을 깨고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노비로 태어났네? 난 당연히 노비지. 이렇게 사는 사회였거든요. 숙명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 갇혀있는 사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봅니다. 만적은 그런 영웅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이비, 발좌, 이비와 발좌의 난이 있어요. 여기 어디서 있냐면 이건 경주에서 있습니다. 경주에서. 네. 이비, 발좌의 난인데요. 요거는 어떤 운동이냐면 요거는 이게 지금 경주잖아요. 이게 신라 부흥운동과 연결이 돼요. 신라
부흥 운동과 연결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식이, 이 최우식이는요, 이 최광수의 난이 있어요. 이광수가 아니고요, 최광수입니다. 최광수의 난이 있습니다. 이 최광수의 난은 요거는 이제 서경에서 일어나요. 서경에서 평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고구려 부흥운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연년의 난이 있습니다. 네. 자, 요 이연년의 난은요, 요거는 담양, 전라도 담양.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백제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과 또 연결이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신라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이제 이런 것들 하는 명분이겠죠. 이런 것들 들고 일어나면서 이런 난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쓰겠다는 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야, 이게 뭐 이게 아마 고려시대 난이란 난은 다 이 무신 정권 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난이 많아요. 이 내부적 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최후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 누가 쳐들어와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각 시기별로 지금 저항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최후 정권 시기에 누가 쳐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이 몽골이 쳐들어오죠. 이거야말로 진짜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문벌 귀족 사회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던 무신들, 그 무신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에 따른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뭐 문벌 귀족 출신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천민들, 만정은 여러분들 노비예요. 예, 만정은 지금 노비 천민입니다. 이 천민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으켰던 난, 정말 많은 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신 정권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 몽골 쳐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이 몽골 징기스칸 큰일 났어 지금 세계 대제국 연설했던 그 징기스칸의 부대가 들어와 지금 이 작은 고려에 말이야 어떻게 살아날까? 자, 다음 시간에 고려는 과연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